HSD 엔진 2022년도 실적을 스르풋 회계로 분석 및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상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27.5% 증가했는데 거꾸로 영업손실 35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공품 회전율이 5.1회전으로 산출됐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63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7.5%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이건 제공품만 있습니다. 이 기업은 35.4%, 매출 증가율보다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조금 이익이지만은 스르프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매출 원가가 25.2%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은 전년도 그 95억 원대 그 적자에서 23억 원 매출 총이익 흑자가 나서 124%가 전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5.9% 증가했고요. 그 결과 이 매출이익까지는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그 고정비 성격의 운영비용 판매 관리비가 5.9%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영업손실 280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조금 영업손실이 줄었어요. 요거는 뭐 성과는 조금 낮았다 이런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2.7%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결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인하전공이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인하전공이 HSD 엔진에 납품을 하던 협력업체였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 작은 그 부품 회사 기업이 HSD 엔진이라고 큰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 이후에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과연 왜 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좀 추적해 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죠. 스르풋 손익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한 매출 재료비가 32.2%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한 5% 가까이 더 상승했으므로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르풋율이 그 2.9% 떨어졌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벌써 그 조짐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거고, 운영 비용이 4.6%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좀 작년보다 좀 상승을 했는데, 스르풋상 그 영업 손실은 35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는 좀 개선이 됐어요. 16.8% 영업 손실이 감소했으니까 16.8%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76억 원이 더 손실이 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제공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 회사는 제품이 없습니다. 100% 수주 산업으로서 완공과 동시에 제품이 인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공품이 389억 원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더 영업 손실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재고 명세를 흐름 명세로 공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원재료의 예를 하나 들면은 전년도 2월 재고가 얼마고, 그 다음에 원재료 구매 얼마였고, 원재료 사용량이 생산에 투입된 게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말 재고가 얼마 나왔다,
이런 흐름으로 해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있는 수주사항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달리는 말에 착질한다고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 거래선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이 선박 엔진을 납품하는 것 같은데,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보다도 더 수준 높은 수주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중공업 수준의 수주관 잔고를 오탑니다. 회계 기간이 들어가고 흐름으로 투명성 있게 공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재고 명세도 왜 이런 식으로 안 되냐, 이게 기본적으로 이 재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증가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그 감소액이 얼마다, 그래서 재고가 얼마다 하는 식으로 하듯이 이 HSD 엔진은 전기 2월 수주 상고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신규 계약액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완성돼서 넘긴 것이 이제 매출 계상액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집계를 하니까 수주 잔고가 2조 1,700억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일거리는 남아 있다. 이렇게 또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 7,636억 원이니까 차이는 요거는 이제 수주에서 일어난 거고 나머지 7억 정도는 기타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현대중공업 수준으로서 거꾸로 이런 기업을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에서는 이제 자체 선박 엔진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다 그 하청을 줘 가지고 선박 엔진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 현대중공업이 경쟁력이 셀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엔진을 싸게 살라고 바등바등 애를 쓸 것 같고, 이런 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자산의 변동이 있고 원재료 사용액이 있는데, 요거를 합한 금액이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31.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4.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그 현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상으로 4.3%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4.3%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은 1차 추론과 같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비성분까지 분석했을 때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 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 과정이 있는데, 먼저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그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이 차이액은 나오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1번 WCAI는 재고자산 명세에 나와 있는 제공품만 제가 적용을 한 거고, 회사는 어디 범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2022년도 거를 하면은 이 재고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는 그 비성분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389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494억 원이니까 매출원가가 낮게 계산이 되죠. 매출원가가 낮아지면은 매출이익이 증가하는 거니까 어차피 적자지만은 적자를 좀 적게 나오도록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도는 그 반대죠. 그리고 또 2020년도는 2022년도와 같은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모두 제 생각에는 재고자산 평가 이런 거에도 크게 조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일수록 재고자산 평가질을 좀 하지 말라.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 오늘 비판적인 조금 그런 그 용어로 좀 말씀드리네요.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검증해 보면은 현금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현금이 575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575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732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157억 원이 어디서 그 하늘에서 재고가 굴러 떨어졌어요. 어, 돈벼락 오듯이 오징어 게임에서 돈벼락 쏟아듯이 157억 원이 쏟아졌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평가 손실, 요 마이너스로 표현된 거는 환입을 잡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손실을 잡았고 그 전년도에는 또 환입을 잡고 매번 이렇게 그 굴곡을 있게 하는데 이 평가 작업이 왜 이따위 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뭔가 그 외부 감사를 받고 뭐 적적한 시가평가에 의해서 저가법을 적용하느니 뭐 그따위 짓들을 하고 자빠졌는데 이동평균법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그 이 적합한 손익계산서를 산출해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큰 금액이죠.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런 평가 손실 환입을 잡았다 하더라도 차이는 역시 25억 차이가 있고 81억 원 차이가 있고 32억 원 차이가 있다. 요 차이만큼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분식회계를 일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556억 원이 집행이 돼서 4.6% 금액이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그 인하전공이 인수를 했다고 하면은 756명으로 한 40여 명을 잘랐죠. 이때부터 2021년부터 적자가 났는데 평균 임금도 깎였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021년도에 아마도 고임금 근로자들을 대거 자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12.1%가 내려갔었는데 이제 다시 조금 2.1% 예년과 같은 평균 임금 인상률을 올려준 게 되겠죠. 인당 그 평균 매출액도 좀 조금 다시 늘어났고요. 전에는 그래도 한 그 인당 그 10조 원 정도를 했는데 아니 10조 원이 아니고 평균 매출액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10억 정도를 했는데 좀 떨어졌죠. 그 10억이 아니고 9억 8,500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년보다는 물론 이제 올라갔습니다만 그래서 CEO를 보니까 고영렬 씨라는 분이 3년 연속 계속 이 사장은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인하전공이 그 인수를 하면서 이인 부회장이라고 그 인하전공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부회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970년생이니까 상당히 그 사장보다도 나이 어린, 그러니까 이제 오노겠죠. 오노겠습니다. 1970년생도 정도 되면 한 2세 경영 정도 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요 말은 구두로 얘기했던 거 그냥 글자로 그 기록을 남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건비 외에 감가상각비 제외하고요. 현금으로 직접 나가는 걸 보면 기술 사용료가 487억 원이 나가서 전년도보다 38.5%, 매출 증가율보다 이게 더 나가죠. 매출 증가율보다 기술 사용료라는 게 이것 때문에라도 적자 요인에 크게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게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은 재공품 회전율인데 5.1회전으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스루풋율도 2.86%가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동일 방향의 그 하락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은 일단 합니다. 분석 경험상. 그래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들은 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일일이 이 단가 추이로 아니고 금액으로 비율을 좀 해봤어요. 매출 재료비가 그 32.2% 증가했으니까 재료 비율이 이게 이제 인상된 금액으로 산 매출에 비례하는 거니까 재료 비율이 80.6%거든요. 그러면 가격 상승 압박률은 운영 비용은 제외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26% 정도는 최하 올려야 된다. 그러면 현재 그 판매 단가에는 운영 비용, 마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매출 증가율을 보면 27.5%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모순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재료 가격, 이 손익계산서나 비성분에서 봤을 때는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판매 가격은 더 낮게 인상이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표로 보면은 더 올라간 거로 돼 있죠. 물론 이제 그 재료 비율을 제외하고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정당한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그 재료비에 하는 비중이 있으니까, 제조 원가에서 재료 비율이 있으니까 가격이 상승이 되면 최악 어느 정도 임팩트를 주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좀 안 맞아 떨어집니다. 즉 결산은 성과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394억 원을 집행을 해가지고요. 종속기업 비율이 8.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종속기업에 투자한 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아니고 현금 손실로서 786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현금으로. 그 다음에 이 현금 수익률로 봐서는 마이너스 18.6%, 현금 손실률이 되겠죠. 무려 20.8%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160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경영권 방어선인 50%, 전년도에 50%까지 내렸는데 조금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갚았고, 그 다음에 주주익력 현금 흐름 마이너스는 거꾸로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ROE 11.7%가 되겠습니다. 최종 32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 산출이 됩니다. 현금 분포율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률 더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고 다음 장에는 이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이 기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본 변동표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2021년도는 주주잉여 현금 흐름 재무 지표로서 뽑은 금액하고 일치를 해서 딱 검증이 되는데 2022년도는 396억 원, 397억 원 차이가 나는데 제 수준으로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재무상태표 자본 계정을 맞췄는지 자본 변동표하고 뭔가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자본 변동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은 이 재무상태표가 잘못됐든지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경우도 저는 거의 처음 겪어보는 거거든요. 딱딱 항상 맞아 떨어졌는데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이 주주들이 이 495억 원 돈을 더 추가로 유상증자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900억 증자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재무상태표에는 자본금이 그렇게 안 늘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396억 원 어디서 해먹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396억 원이 어디론가 사라졌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무상증자와 상관관계가 있다. 이 분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스루풋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한 놈만 파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재무회계 전문가를 한테 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재무회계 전문가라고 해서 이거를 얼마나 답변을 잘해 줄 수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원가 패러다임 기준으로 그 손익분기점 매출을 해보면은 영업이익, 요 프로핏이 제로라고 봤을 때 1조 1천억 원을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1조 1천억 원에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재고가 35% 증가한다면은 그 예년과 같이 그러면은 488억 원대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재고를 35% 줄인다고 한다면은 적자, 계속해서 적자 562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재고를 못 줄이는 그 원가 회계의 망령이 실질적으로 경영 일선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그 세뇌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즘에 그 마약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는 원가 그 회계라는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렇게 중독이 돼서 살고 있다. 세뇌되어 있다를 요즘 같아서는 원가 회계라는 마약에 우리는 중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재고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제조 원가가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는, 배부하는 원가 회계 로직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발생을 하는 겁니다만은, 이 재고까지 그렇게 더해져 가지고 재고가 증가를 하면은 더 부풀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인플레를 좀 더 추가적으로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르프 관점으로 볼 때는 운영 비용이 5% 정도 증가한다고 봤을 때, 영업이익은 제로로 했을 때 그러면은 한 9,878억 원 정도 하면은 충분, 요게 손익분기점이다. 그런데 이제 재료비 기준으로 스르풋은 매출 재료비와 운영 비용을 디커플링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재료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재료비가 32.2% 증가한다고 봤을 때 약 1조 원 정도 매출액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조 원 정도 그 제한을 해서 깎이지 않고 1조 원 매출을 한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그 55억 원이 그 영업 적자가 나게 되어 있는데, 재고 회전율을 5.5회전, 7.8회전 정도, 아니 8% 정도 더 좀 인간적인 노력이나 그 전 조직이 다 얘기해서 생산, 영업, 물류 3조직이 다 합동해서 잘 이 말하자면 버퍼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안 딸리게, 물건이 안 딸리게 하면서도 불필요한 재고 안 늘어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고 한다면은 1조 한 775억 원 하고 영업이익은 한 91억 원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고 감소시는 이 매출에 비례하는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스르포텍에는 계약 당시의 그 예상 영업 손실하고 똑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는 이거를 뭐 어떤 단가라고 얘기한다면 110만 원에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재고가 증가하면은 또 재고이익이 부풀려져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스루풋은 그런 거 재고이익을 제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100만 원, 10만 원 더 싸게 하더라도 충분히 이익을 91억 원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 이 주장한 것은 실제 입증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공식 도입을 한 데가 없어서, 어디 근데 비밀 계약이 있어가지고 발표를 못 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그러면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데 쉬워서 돈을 벌어요. 쉬워서. 그러니까 비밀준수각서를 써가지고 그 발표를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그 복잡한 게 아니다. 핵심만 잡아내면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부원에서 어차피 시간이 조금 걸리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게 되네요. 주가는 7,91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490원 증가해서 장부 가격 대비 255%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인하전공이 33.17%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38%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대우조선 인수와 동시에 HSD 엔진도 병행해서 인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어저께 스루프 타임즈를 통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 만드는 대우조선만 인수하면 뭐하냐, 현대중공업처럼 엔진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지도 못하니까 사실은 엔진 공장을 각 그 조선사가 각각 다 가지고 있기는 어려울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현대중공업은 엔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그 해양 선박 엔진을 중점적으로 만드는 HSD 엔진 기업의 2022년도 실적 분석을 했는데 미국 속에 떨어지는 것은 그 유상증자 금액이 어디 한 400억 가까이가 어딘가 오차가 있고 오류가 있다. 이것을 밝히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안타깝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분식회계 냄새가 난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투명성 입증은 회사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